한국의 전설 가수 나훈아가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 방송 도중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며 일본 한복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 사회의 지속적인 민감성을 반영해 나훈아 너무나 철없는 행동을 했다며 그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부 일본 언론은 이 발언이 영유권 분재 상황에서 상당히 도발적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한 어느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게 되자 나훈아는 그 협박범에게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그래 죽여봐라 죽어보자 라며 오히려 일본 우익 세력들을 당황하게 했다는데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과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영국의 한 음악 평론가의 한마디가 굉장히 화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사카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국제 컨벤션 센터 주변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스콧은 깔끔하게 다린 정장 차림으로 로비를 걸으며 이번 음악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죠. 42의 옥스퍼드대 음악학 교수인 올리버에게 이런 국제 학술 행사는 자신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를 뽐낼 수 있는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얕은 대중음악 이론들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올리버는 속으로 비웃으며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오늘 발표할 바흐의 대위법에 관한 논문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에 한국인 가수가 등장한 거예요. 올리버는 프로그램을 다시 확인했죠. 나훈아 특별 공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K-팝 가수인가? 올리버는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무대 위에 나훈아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순간 강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일본인 관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올리버도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올리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학술적이고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했던 음악 포럼이 순식간에 정치적 논란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인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화가 난 표정으로 퇴장하기도 했죠. 올리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예술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무식한 행동이군요. 역시 대중음악이란 게 이런 수준이에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올리버는 호텔 라운지에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나훈아의 발언으로 들끓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일본 우익 단체들은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었어요. 올리버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싸구려 대중음악 가수가 무슨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답시고 설치는 꼴이라니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급한 행위죠. 동료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계속해서 텔레비전 화면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일본 언론들이 나훈아를 맹비난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 언론들이 그를 옹호하는 모습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리버가 갑자기 의문을 제기했죠. 단순한 가수의 한마디가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만약 정말 그냥 무의미한 발언이라면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동료들은 올리버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올리버 자신도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었어요. 분명 처음엔 무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켜보니 뭔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는 호텔 방에서 인터넷으로 나훈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어나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저 오래된 가수이고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정도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민족주의에 불과하군요. 올리버는 노트북을 닫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올리버는 포럼 휴게실에서 우연히 미국 음악평론가 하퍼 데이비스를 만났습니다. 하퍼는 아시아 대중음악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리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예술가라는 사람이 무대에서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다니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하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리버, 당신은 나훈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사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의 노래 한 곡 한 곡에는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과장된 우상화일 뿐이죠. 올리버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중음악이란 결국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락거리에 불과해요. 진정한 예술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죠. 하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신은 서구 클래식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어요. 나훈아의 잡초나 홍시를 들어보셨나요? 그 노래들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들어본 적 없고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올리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추구하는 음악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하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당신 같은 학자가 편견에 사로잡혀 진짜 음악을 외면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의 학문적 권위를 내세웠고 하퍼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박했죠. 결국 둘 다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의 마음속에는 하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도 올리버는 계속 나훈아 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퍼 데이비스와의 논쟁, 그리고 일본에서 목격한 격렬한 반응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올리버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기로 한 거죠. 이런 건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위한 조사일 뿐입니다. 올리버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묘한 호기심과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었던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올리버는 서울의 번화함에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올리버는 한국 음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올리버는 우연히 한국어를 배우던 영국인 모임에서 은퇴한 중학교 음악교사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70대의 김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를 띠며 올리버에게 한국 음악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나훈아 씨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김 선생님이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동반자 같은 분이죠. 올리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신 걸까요?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신념이겠죠. 김 선생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나훈아 씨의 마음속에는 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올리버를 노래방에 데려갔습니다. 한국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들어봐야 해요. 올리버는 내키지 않았지만 예의상 따라갔죠. 노래방 안에서 김 선생님이 나훈아의 잡초를 선곡했습니다. 올리버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웃어도 내 인생아, 가시밭길 위에 푸른 잎새야.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올리버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시는 거예요? 김 선생님이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제 인생이 떠올라요. 어려웠던 시절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날들. 나훈아 씨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였어요. 올리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대중가요라고 생각했는데 김 선생님에게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어서 김 선생님이 홍시와 테스형 같은 다른 노래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이 노래들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올리버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작품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죠. 독재 정권 하에서도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노래들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올리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봤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훈아 씨는? 올리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예술가예요. 김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우리의 한이 담겨 있어요. 올리버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올리버는 김 선생님의 안내로 한국 대중음악 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70년대 한국 가요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특히 나훈아와 남진의 라이벌 구도에 대한 설명은 올리버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나훈아와 남진은 당시 한국 가요계를 양분했던 거대한 존재들이었어요. 자료관 관장이 설명했습니다. 마치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같은 관계였죠. 두 사람의 경쟁은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어요. 올리버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국 록의 전설적 라이벌 구도와 비슷한 드라마가 한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정도였나요? 물론입니다. 나훈아는 서민적이고 토속적인 매력으로, 남진은 세련되고 모던한 스타일로 각각 다른 팬층을 사로잡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나훈아 파와 남진 파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응원했습니다. 관장은 당시의 음반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 열광하는 팬들의 모습은 서구의 록 스타들 못지않았어요. 올리버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나요? 올리버가 궁금해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쟁자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이였어요. 특히 나훈아 씨는 남진 씨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고 남진 씨도 나훈아 씨의 대중성을 부러워했죠. 올리버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 대중음악의 깊이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상업음악이 아니라 복잡하고 풍부한 문화적 맥락을 가진 예술 장르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올리버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며칠 후 올리버는 나훈아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을 통해 만난 오래된 음악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올리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나훈아 씨는 정말 대단한 신념의 소유자예요. 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몇 번이나 초청했지만 거절했고 국회의원 제안도 거절했어요. 심지어 대기업에서 거액의 광고 제안을 해도 자신의 예술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거절했죠. 올리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왜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거절한 거죠? 나훈아 씨는 늘 말씀하셨어요. 예술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다라고요. 자신의 노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돈보다는 예술적 신념을 택한 분이에요. 이 말을 들은 올리버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학문적 권위와 사회적 지위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나훈아는 훨씬 더 큰 유혹들을 뿌리치며 자신의 길을 걸어온 진정한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건가요? 올리버가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그것도 신념의 표현이었어요. 나훈아 씨에게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예술 활동의 근본이거든요. 그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에요. 올리버는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훈아를 무식한 대중가수라고 폄하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올리버는 나훈아의 노래들을 하나하나 찾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멜로디와 가사들이 점점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올리버의 한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훈아가 2024년 마지막 콘서트를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올리버는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올리버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도착했어요. 수만 명의 관객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무대에 나훈아가 등장하자 공연장이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리버는 그 순간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나훈아가 첫 노래 잡초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올리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의 나훈아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변하는 거대한 존재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올리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시가 시작되자 올리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무릎이 풀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올리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기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콘서트가 끝난 후 올리버는 김 선생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음악을 만났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예요. 올리버는 그날부터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적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